오늘 아침 일라디오. 날씨가 추워지면 갑자기 빨라지는 것은 무엇일까요? 이거 퀴즈 아닙니다. 그냥 제가 여쭤보는 건데요. 정답은 바로 걸음걸이입니다. 오늘 아침 출근할 때 어제보다 날씨가 더 추워져서 그런지요. 저는 거의 뛰어서 왔습니다. 이럴 줄 알았으면 한여름 끝나고 시원하던 그 좋은 시기에 좀 느긋하게 계절을 즐길 걸 하는 후회도 되는데요. 루드비히 비트겐슈타인, 이 철학자가 인사말을 이렇게 했다고 하네요. 보통 이제 좋은 하루 보내세요라고 인사를 하잖아요. 근데 비트겐슈타인, 좋은 하루 보내세요 대신에 지인들에게 항상 느긋해지세요라고 인사를 했다고 합니다. 느긋해지세요. 이렇게 했겠죠. 오늘부터는 날씨가 좀 더 풀린다고 합니다. 느긋한 발걸음으로 제자리를 찾은 가을을 천천히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덩달아 저도 좀 여유가 생기는군요. 10월 12일 수요일 오늘 아침 일라디오 출발합니다.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강승호입니다. 오늘 아침 일라디오 오늘도 여러분과 생방송으로 함께하겠습니다. 방송에 참여하실 분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이 드는 유료 문자 샵 9730 이용하셔도 되고요. 유튜브에 KBS 일라디오 공식 채널 검색하고 들어오시면 채팅창에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콩 어플리케이션에서도 일라디오를 보이는 라디오로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문자 보내주신 분들 가운데 추첨을 통해서요. 향기로운 모바일 커피 쿠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익한 정보와 살아있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KBS 오늘 아침 일라디오. 해외 농업 소식 조윤주 외신캐스터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중국 이야기를 좀 해볼게요. 중국의 대규모 어선이 갈라파고스 제도 해역에서 싹쓸이 조업을 하고 있다라는 뉴스가 들어있네요. 네, 맞습니다. 중국의 대규모 어선 수백 척이 찰스 다윈 진화론의 발상지 갈라파고스 제도 해역에서 마구잡이 어로 작업 벌이고 있다고 더 타임스가 보도했습니다. 네. 이 환경운동가들은 중국 어선들의 어로 작업이 세계에서 생태학적으로 가장 중요한 서식지인 갈라파고스 인근 생태계를 위협하고 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네. 뿐만 아니라 현지 어민들도 중국의 대규모 선단이 어족 저한을 파괴해서 이 지역에서 어업 자체가 사라질 수 있다라고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이 보도를 보면 중국 어선 수백 척이 에콰도르 서쪽에서 1000km 떨어진 해역으로 모여들면서 어로 작업 벌이고 있다고 하는데요. 네. 이 지역은 1835년 찰스 다윈이 진화론의 토대가 된 연구 활동을 한 갈라파고스 제도 인근이라고 합니다. 아니 남미 해역까지 가서 그렇게 대규모 조업을 하고 있다. 아니 그러면은 거기서 어떤 어종들을 잡아갑니까? 24시간 내내 일주일 이렇게 해서 쭉 바다에 머물면서 연료까지 공급받으면서 조업을 하고 있는데요. 네. 이 갈라파고스 제도와 이게 태평양 동부 지역에 주로 서식하는 훔볼트 오징어, 소위 말해 대왕 오징어라는 것을 오징어 잡으러 갔군요. 네, 많이 잡는다고 합니다. 네. 이 중국 어선들의 이 같은 어로 작업이 세계에서 생태학적으로 가장 중요한 서식지를 위협하는 거다라는 주장이 그래서 나오고 있는 건데요. 네. 특히 어선들이 대규모로 오징어 잡이를 하면서 이 주요 먹이로 삼고 이 지역에 살아가고 있는 고래나 물개 이런 것들도 먹이가 없어지면서 위협을 받는 거다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환경보호 비정부기구 오세아니아는요. 대규모 중국 선단의 상업적 어로 작업이 광범위하게 진행되고 있고 전 세계 해양어업에 막대한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고 이게 점점 더 분명해지고 있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네. 이렇게 대규모 싹쓸이 어업 때문에 이 지역에 서식하는 생물들의 먹이 사슬이 되는 물고기들이 갈라파고스까지 오지 못하고 인근 해역에서 어선에 모두 잡혀서 사라질 수 있다. 그러니까 먹이 사슬 자체가 파괴될 수 있다고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대책을 좀 마련을 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중국 이야기 하나 더 해볼게요. 네. 최근에 중국에서 유제품 시장이 성장을 했네요. 그래서 치즈가 그렇게 잘 팔린다고요? 네. 한때 중국 사람들이 먹는다 그럼 그게 갑자기 가격이 오르고 막 그런 적이 있었죠. 그렇죠. 예. 인구가 워낙 많으니까.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번엔 유제품 시장이 크게 성장을 하는데요. 특히 치즈 제품이 크게 성장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지금 초기 단계이기 때문에 더 가파르게 성장할 가능성도 있다고 하는데요. 네. 관련 통계를 보면 2020년 중국의 치즈 시장 규모가 883억 위안, 우리 돈으로 17조 5천억 원 정도 된다고 하는데요.
2019년 대비 22% 넘게 성장했습니다. 그리고 2006년부터 2020년까지 보더라도 평균 성장률 20%가 넘습니다. 네. 여기에다가 중국의 영양학회가 최근에 발표한 중국 국민 식생활 지침에 따르면 우유 유제품 권장 섭취량을 하루에 300g에서 300에서 500g으로 증가시킨 겁니다. 이런 조정은 유제품의 영양 기능에 대한 소비자 인식을 강화해서 유제품 소비 증가로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면 치즈 제품 시장이 앞으로 더 커진다는 말씀이시네요. 네, 지금까지 중국 사람들은 주로 이제 액상 우유, 네, 마시는 우유를 많이 소비를 했는데요. 그게 유제품 소비의 60%가 넘었고요. 치즈는 2.1%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네. 1인당 치즈 소비량을 보면 2020년 기준인데요. 미국은 10.4kg, 일본도 1.8kg 정도 되는데 네. 중국은 아직 0.18g에 불과하기 때문에 성장 잠재력이 매우 크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 업체들은 치즈 스틱 등 다양한 제품을 출시하고 있는데요. 한 식품업체가 2019년에 선보인 어린이 대상 치즈 스틱은 간식 가운데 가장 인기 있는 제품으로 떠올랐다고 합니다. 치즈 시장은 기술 장벽이 그렇게 높지 않고 이익률이 크기 때문에 기업들이 속속 진출하고 있습니다. 중국의 치즈 시장에서 성장 가능이다. 한 가지 네. 놀라운 거는 미국의 치즈 1인당 소비량이 10.4kg요? 네. 어마어마하게 드시는군요. 아마 유럽은 이거보다 더 많지 않을까 싶어요. 더 먹어요. 네, 하여튼 네. 치즈 들어간 음식이 많기 때문에. 네, 그렇죠. 치즈 종류 다양하고. 그러네요. 그 중국에서 이제 건강에 대한 관심도 커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대체당 수요도 증가하고 있다고요? 네, 그러니까 설탕처럼 단맛은 그대로 내는데 칼로리가 없는. 요즘 왜 사실 그 단 거를 많이 먹으면 살이 찌고 살이 찌게 되면 대사증후군이 나타나고 여러 가지 정보가 맞아요. 우리가 네. 많다 보니까 네. 그래서 이 설탕 섭취가 건강에 좋지 않다라는 인식이 퍼지면서 칼로리가 없는 대체당에 대한 수요가 중국에서 빠르게 늘고 있다고 합니다. 한 식품업체에서 0칼로리 대체당의 판매량이 해마다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고 밝혔는데요. 이 회사가 상반기에만 0칼로리 대체당 판매량이 이미 작년 전체 판매량을 초과했다 이렇게 밝혔다고 합니다. 네. 설탕업계 대부분의 브랜드가 0칼로리 대체당 신제품을 잇따라 출시하면서 대체당 시장이 호황을 맞고 있습니다. 네. 징동소비산업발전연구원이 발표한 2022년 Z세대 소비자지수 보고서를 보면 Z세대들은 음료를 선택할 때도 41%가 무당 음료를 선택한다. 그리고 38%는 당이 좀 낮은 음료를 선택한다라고 대답했습니다. 네. 이 Z세대들의 올해 저당류 제품 구매량은 작년 같은 기간 대비해서 20배 이상 대폭 증가했다고 합니다. 뭐 예전에 제로 칼로리 대체당은 그 탄산음료 이런 그렇죠. 데서 많이 네. 찾아볼 수 있었는데요. 제로 콜라. 네, 맞아요. 네. 근데 요즘은 외식업계에서도 굉장히 보편화가 되면서 카페에서 이런 것들을 볼 수가 있고 네. 대체당 시장 규모가 커짐에 따라서 천연 감미료인 에리스톨 이런 걸 비롯해서 네. 대체당이 아주 여러 가지로 등장했다고 합니다. 시럽, 뭐 슈가 파우더 다양한 틀로 출시가 되고 있고요. 네. 최근에 이제 마트에 갔더니 그 0칼로리인 과자가 있더라고요. 네, 무슨 땡땡 파이처럼 비슷한 거가 좀 작은 사이즈인데 그게 설탕이 안 들어갔어요? 네, 달기는 단데 예. 칼로리가 없는 거죠. 제로. 그래서 제품 이름도 제로라고 나오는데 가격은 그 동일한 비슷한 제품 비해서 좀 비싸죠. 비싸죠. 네. 그래서 선뜻 손이 나가지는 않는데 궁금하긴 했어요. 맛이 진짜 똑같을까? 선뜻 손이 안 나가지만 내 뱃살을 보고 먹고 싶으면 이거라도 골라야겠다. 맞아요. 그런 심리죠. 맞아요. 저도 좀 요즘에 살이 찌는 것 같아서 네. 그런 그 제로 식품 좀 선호하게 되는데 MZ 세대들이 다 이렇고 중국이 특히나 또 이런 시장에 대해서 네, 관심을 가진다. 또 굉장히 커질 것 같습니다. 일본으로 가보겠습니다. 일본에서 채소를 말려서 종이처럼 가공한 제품이 주목을 받고 있다라네요. 네, 맞습니다. 채소를 건조해서 이렇게 종이 형태로 가공한 베지터블 플러스 시트. 그래서 베지트라는 그 제품이 네, 일본에서 주목을 받고 있다고 하는데요. 재난이 발생했을 때 식자재가 부족할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거 보관도 용이하고 편리하고 그래서 요즘 인기를 끈다고 하는데요. 베지트는 100% 식물성이라고 합니다. 네. 그러니까 채소 말린 것과 한천 이게 뭐냐면 젤라틴이거든요. 젤리 재료. 네. 이거 이제 가지고 만들게 되는 건데 식품 첨가물, 화학 조미료를 사용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품으로 만들어지고 한 팩당 양배추 2.5개 분량의 식이섬유가 이 베지트에 들어가게 된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이제 장기간 보관이 가능하고 또 김밥처럼 이렇게 돌돌 말아서
도시락으로도 만들 수 있고 그래서 아이들 있는 가정을 중심으로 인기를 끌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김밥 말씀하시니까 채소를 김처럼 만들었다 그렇게 봐도 맞아요. 되는 거네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은 이거 베지트를 이용한 조리 방법에 대해서 사람들의 또 관심이 커질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네, 그래서 일본의 요리 레시피 정보 사이트인 쿡패드를 보면은요, 작년 7월달 이후에 검색량이 증가하고 있고 연관 검색어에는 도시락, 이유식 이런 단어들이 올라와 있다고 합니다. 채소의 화려한 색상을 활용할 수 있는 점도 인기 요인으로 꼽히는데요. 네. 코로나19 이제 지나면서 식생활도 많이 변하고 있고 또 식당에서 사실 식사를 많이 못하니까 도시락 싸는 분들 많으셨잖아요. 네네. 그래서 네. 도시락 수요도 늘고 있고 또 도시락을 이용하면 좀 예쁘게 맛있게 보이게 하기 위해서 이 베지트를 사용한다고 합니다. 라이스 페이퍼 등과 좀 유사하게 이제 보이는데요. 네. 이 탄수화물 중심인데 이제 베지트를 개발한 회사에서는 뭐 과일이나 다시마 등 이런 것들을 활용해서도 비슷한 형태로 제품을 만드는 것을 지금 준비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아, 그렇고 그 라이스 페이퍼라는 게 있었군요. 네. 제가 사진을 찾아봤는데 굉장히 예뻐요. 뭐 알록달록하게 초록색도 있고. 채소나 과일 색깔이 다양해요. 그러네요. 그렇죠. 네. 요렇게. 그 말린 채소니까 이제 채소를 많이 섭취할 수 있다 이런 장점 당연히 있을 것 같고. 네, 맞아요. 그 외에 또 어떠한 장점이 있을까요? 가장 큰 장점은 장기 보존이 가능하다. 그게 가장 큰 장점이 될 것 같습니다. 네. 현재 비축 가능한 재난용 식품. 요즘 이제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우리가 이 재난 상황을 좀 다시 보게 되지 맞아요. 않았습니까? 그리고 또 기후변화 때문에 극단적인 기후도 많이 나타나고요. 네. 그래서 이런 재난용 식품은 90%가 탄수화물인데요. 문제는 탄수화물만 먹게 되면은 식이섬유가 부족합니다. 그래서 변비 오죠, 변비. 네, 맞아요. 예. 그래서 이제 건강 이상이 생길 수 있는데 그러니까 이제 이 베지트를 사용하게 되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양배추 2.5개를 먹을 수가 있으니까 상당히 많은 양의 식이섬유를 섭취할 수 있습니다. 네. 실제로 동일본 대지진에서도 이 식이섬유 섭취 부족으로 건강상의 문제가 나타날 수 있었던 사례가 있었고요. 또 이렇게 재해가 발생하게 되면은 채소가 먹고 싶다 이렇게 대답한 사람이 33% 달했다는 조사 결과도 나왔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 과잉 생산된 채소를 베지트로 만들어서 자원을 아낄 수가 있고요. 버리지 않고 이걸로 만들면 되는군요. 왜 이렇게 배추밭 갈아엎었다 뭐 그럴 이런 필요가 소식 없는. 많이 보셨죠. 네네네. 그래서 이게 가격이 안 맞으면 결국 폐기 처분하게 되는데 베지트로 만들어서 오래 보관해서 팔면 되는 거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장기 조장이 가능하고 그렇기 때문에 식량 위기에도 대비를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네. 현재 일본에서 채소는 생산량의 30% 정도가 수확되지 않고 뭐 모양 이상하다든지 네. 규격에 맞지 않다는 이런 이유 때문에 폐기하게 되는데요. 그거를 이걸로 만든다. 그럼요. 그렇게 될 수 좋다. 있다는 거죠. 그래서 네. 장기 보관이 어려운데 시트로 만든다면은 재난 상황 그리고 식량 부족에 도움이 된다라는 겁니다. 네. 한편 우리나라 한국농산식품유통공사 AT의 도쿄지사 관계자에 따르면은요 간편성이 높은 냉동식품은 물론이고 또 채소 시트 같이 장기 보관이 가능하고 활용도가 높은 식품이 일본에서 인기라면서 한국의 식품 기업들도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남아도는 농산물을 장기 보존할 수 있는 그런 제품으로 개발할 필요가 있다라고 조언했습니다. 좀 알록달록한 느낌이기 때문에 또 많은 MZ세대들이 좋아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이 사진 찍음도 잘 나오지 않겠습니까? 굉장히 잘 나오는 것 같아요. 네. 찾아보니까. 네. 우크라이나 쪽으로 또 우크라이나 전쟁과 관련된 이야기. 네.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국제 곡물 가격이 급등했는데 네. 페루에서는 전쟁으로 비료 가격이 폭등을 했다고 하네요. 그래서 네네. 배설물을 비료 대신 쓰고 있다고요? 그렇습니다. 이제 우크라이나 전쟁이 사실 전 세계적으로 어마어마한 파장을 지금 일으키고 있는데요. 네.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비료 가격같이 올랐거든요. 그런데 페루에서는 새 배설물을 대안으로 활용하고 있다고. 새 배설물이요? 네. 소위 말 새똥입니다. 네, 새똥. 네. 영국의 가지 가디언지가 보도했는데 페루안 농부에 따르면은 비료 가격이 너무 올라서 이전과 같은 양을 파종하지 않고 3분의 1만 심고 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섬에서는 이렇게 이제 새 배설물들을 이제 비료 대신에 쓸 수가 있고 그래서 편리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네. 수입 비료값이 3배에서 4배 정도 올랐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감당하기 힘들어졌고 그래서 이제 새 배설물을 대신 활용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페루 정부는 인접한 섬과 군도에 있는 새 배설물을 본토로 이송하기 위해서 군함까지 그렇게 파견해서 활용하고 있다고 합니다. 군대까지 동원이 됐군요. 네, 근데 과거에도 새 배설물을 비료로 사용한 적이 있었다고요? 네. 19세기 페루에서는요. 아프리카 출신 노예들 그리고 중국인 근로자 원주민들이 물고기를 잡아먹는 바다새의 배설물인
구한호를 채집해서 소득을 올렸다고 합니다. 구한호는 건조지대에서 새 배설물이 이제 퇴적이 되면서 굳은 건데 네. 식물 생장에 필요한 질소, 인, 칼륨이 풍부한 유기질 비료라고 합니다. 다만 구한호는 화학 비료보다는 작물을 성숙시키는데 시간이 오래 걸린다는 약점이 있고요. 네. 또 하나는 공급량을 충분히 확보하기 어렵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농촌 개발 전문가는 구한호는 매우 좋은 비료이긴 하지만 공급에 한계가 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페루농업부는 구한호가 중소농민 240만 명의 부족분을 메우기에는 양이 충분하지 않다라고 설명했고요. 네. 농업부에 따르면 요소 50kg 자료의 가격이 약 20달러에서 65달러로 3배 이상 오르면서 수입이 지난 7월 평균 비해서 한 58% 정도 줄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급한 대로 이거라도 이제 그렇군요. 해서 작물을 키우게 되는 겁니다. 또 전쟁의 영향 때문에 이런 일도 생겼습니다. 해외 농업 소식 외신캐스터 조윤주 씨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아침 일라디오 강승화 아나운서의 진행으로 듣고 계십니다. 오늘 아침 뉴스 브리핑. 뉴스 브리핑 정상근 기자 연결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연휴를 마치고 개장한 금융시장 어제 또 한 번 출렁였습니다. 네, 어제 서울 외환시장에서 거래된 원달러 환율이 전 거래일보다 22.8원이나 오른 달러당 1,435.2원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전 거래일 대비 상승폭 기준으로는 지난 2020년 3월 이후 가장 큰 폭의 상승을 기록했는데요. 반면 코스피 지수는 전 거래일 대비 1.83% 하락한 2192.07로 장을 마감했고요. 이 코스닥 지수는 전 거래일 대비 4.15% 내려간 669.50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이 금융시장이 요동친 것은 미국의 증시 폭락 영향이 컸는데요. 이 미국에서 이 실업률이 50년 만에 가장 낮게 나왔고 또 급여도 오르고 있어서 이 물가를 잡기 위해서 이 미국 연방준비제도가 금리를 더 올릴 것이다라는 예측이 나왔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미국 주식시장도 근 2년 만에 가장 낮은 수준을 기록했고요. 여기에 영국에서는 국채 매물이 쏟아지고 있어서 이 불안감이 더 높아진 상황입니다. 네. 최근 러시아에 동원령이 내려졌는데 그 영향으로 우리나라에도 러시아 국민들이 접근하고 있다라는 소식이 있네요. 네, 지난달 러시아가 예비군 동원령을 발표한 뒤 그 해외로 향하는 러시아 청년들이 적지 않은데요. 그런데 우리 동해에서도 최근 러시아 젊은이들이 탄 작은 배들이 잇따라 발견이 됐습니다. 그제는 울릉도에서 5명의 러시아 청년이 탄 배가 들어왔고요. 이달 초에는 러시아에서 온 다른 요트 3척이 동해상에서 발견된 뒤 포항으로 옮겨진 일도 있었습니다. 이들 보트 승선 인원을 종합하면 20명이 넘는다라고 하는데요. 하지만 정부는 이들의 목적이 불분명하다면서 거의 대부분 입국을 허가하지 않고 돌려보냈습니다. 이 법무부 측은 KBS 취재에 이들이 동원령을 피해서 왔는지는 단정할 수 없다라면서 이 국제 정세가 급변하고 있어서 이 당국으로선 입국 목적이 확실한 사람 위주로 입국을 허가할 수밖에 없다라고 설명했는데요. 유사 사례가 이어질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면서 이 매뉴얼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도 국회에서 나왔습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폭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네, 크림대교 폭파 이후 보복에 나선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수도 키이우를 비롯해 주요 도시에 이 미사일을 쏟아부으면서 지금까지 20명 가까이 숨지고 100명 넘게 다친 것으로 집계가 됐습니다. 이 러시아 공습이 어제도 계속됐는데요. 이 남부 자포리자주에서는 현지 시간으로 새벽 6시부터 40분에 걸쳐서 수차례 폭발이 발생했고요. 키이우를 비롯한 주요 도시에도 이틀째 공습 경보가 울렸습니다. 러시아는 미국과 다른 서방 국가들이 걷잡을 수 없는 긴장 고조의 위험을 깨닫기를 경고한다라는 입장을 내놨고요. 우크라이나 측은 러시아가 또 한 번 자신들이 테러 국가임을 전 세계에 증명했다면서 가장 강력한 방법을 동원해 단념시켜야 한다라고 비판했습니다.
정치권 소식으로 가보겠습니다. 정진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의 발언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네, 정진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어제 자신의 SNS에 조선이 일본군의 침략으로 망한 것이 아니다라는 취지의 글을 올렸습니다. 이 정진석 위원장은 이재명 민주당 대표 등 이 민주당의 한미일 합동훈련 비판에 대한 대응차 이런 글을 쓴 것으로 보이는데요. 일본은 조선왕조와 전쟁을 한 적이 없다라고 주장했고요. 일본은 국군을 걸고 청나라와 러시아를 무력으로 제압했고 쓰러져가는 조선왕조를 집어삼킨 것이다라고 주장했습니다. 이 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천박한 친일 역사 의식이며 집권여당 대표로서 역대급 망언이라고 비판했고요. 이 국민의힘 소속의 유승민 전 의원은 이재명의 덫에 놀아나는 천박한 발언이라며 사과를 요구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어제 이 감사원에 대한 국정감사가 있었는데요. 이 민주당은 감사원장과 사무총장뿐 아니라 이 감사위원들의 배석을 요구했고, 이 국민의힘이 이에 반박하면서 이 정의와 속개가 반복이 됐습니다. 한편 이관섭 대통령실 국정기획수석과 나눈 문자메시지로 감사원 독립성 논란의 도마에 오른 유병우 감사원 사무총장은 이 논란거리를 제공해드려서 송구스럽다라고 말했습니다만, 네. 그렇지만 그 소통은 정상적인 것이다라고 말했는데요. 이관섭 수석과 문자를 이전에도 주고받았는지에 대한 질문을 받고는 답변하지 않겠다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그 과거에 일제고사로도 불렀는데요. 학업 성취도 평가가 시행될 수도 있다. 이런 관련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네요. 네, 윤석열 대통령이 어제 오전 국무회의를 통해서 이 지난 정부에서 폐지한 학업 성취도 전수평가를 원하는 모든 학교가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학생별로 밀착 맞춤형 교육을 해서 국가가 책임지고 기초 학력 안전망을 만들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이 학업 성취도 전수평가가 이른바 일제고사로 불렸는데요. 이번에 교육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이주호 후보자가 이명박 정부 시절 이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으로 재직하면서 추진했던 정책입니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 들어 학교 서열화와 사교육 심화를 불러온다는 이유로 폐지가 된 바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기초학력은 우리 아이들이 자유시민으로서 삶을 살아가는데 꼭 필요한 것이다라며 줄세우기라는 비판 뒤에 숨어 아이들의 교육을 방치한다면 대한민국의 미래도 어두워질 것이다라고 주장했는데요. 이에 대해 교육계 반발이 이어지자 이 장상윤 교육부 차관은 전수평가가 아니라 원하는 학교만 참여하는 자율평가라고 설명했습니다. 제2의 N번방 사건과 관련해서 18명이 적발됐습니다. 네, 이른바 제2 N번방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이 어제 관련자 18명을 검거하고 이 가운데 3명을 구속했다고 밝혔습니다. 서울경찰청은 이 구속된 이들은 이 본인이 운영하는 사이트에 성착취물 영상을 올리거나 이 특정 사이트에 피해자의 사진 혹은 신상 정보를 게재했다라고 밝혔는데요. 다만 이번 사태의 주범, 이른바 L에 대해서는 2차 피해를 막기 위해 역할을 분담해 계속 수사하고 있다라면서 이 주범에 대해서는 말씀드리기 곤란하다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서울경찰청은 윤석열 대통령의 비속어 논란 보도에 대해 이 접수된 고발장은 총 14건으로 고발인 조사를 통해 사실관계를 확인 중이라고 했고요. 또 전세사기 특별단속과 관련해서는 7월 특별단속을 시작한 이후 37명을 송치하고 그중에 6명을 구속했다라고 밝혔습니다. 사회면으로 가보겠습니다. 굉장히 안타까운 소식이 들어와 있는데요. 모텔에 혼자 남겨진 아이가 세상을 떠났다, 이런 뉴스가 들어와 있네요. 네, 정말 가슴 아픈 소식인데요. 이 광주경찰청 여성 청소년 범죄수사대는 어제 아동학대 치사 혐의로 20대 초반 부모를 불구속 입건해 수사하고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이들 부부는 5개월 된 자녀를 장시간 모텔방에 홀로 방치해서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들은 지난 8일 새벽 6시 45분쯤 한 모텔에서 아기가 숨을 쉬지 않는다라고 신고했다고 합니다. 아기는 심정지 상태로 병원으로 이송된 후 결국 사망 판정을 받았는데요. 아이에 대한 부검을 시행했으나 이 결과는 사인 미상으로 나왔습니다. 이 사건 당일 부모의 행적을 수사한 경찰은 이들 부부가 아이를 모텔방에 혼자 놓아둔 채 장시간 함께 외출한 정황을 확인했습니다. 이들 부부는 아이와 함께 모텔에서 생활해 오다가 이 사건 당일 일을 하러 나갔던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유명 가수가 남의 차에서 술에 취한 채 음주 측정도 거부하다가 체포됐다. 이거 무슨 얘기입니까? 네, 아이돌 그룹 신화의 멤버 신혜성 씨가 어제 새벽 음주 측정을 거부하다가 경찰에 체포가 됐습니다. 경찰은 차량이 도로에 멈춰 서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해서 운전석에서 잠든 신혜성 씨를 발견했는데요. 이 잠이 깬 신혜성 씨에게 음주 측정을 요구했지만 신혜성 씨는 이를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 신혜성 씨가 몰던 차량이 본인 소유 차량이 아니었습니다. 경찰이 음주 측정을 시도한 지 몇 분 만에 신혜성 씨가 몰던 차량에 대해 도난당했다는 신고가 들어왔다고 하는데요. 신혜성 씨는 전날 밤 이 강남구의 식당에서 지인들과 술자리를 가진 뒤 이 만취한 상태로 타인의 차량을 운전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신혜성 씨의 소속사는 SNS를 통해 음주운전을 인정하고 식당 주차관리 직원이 잘못 건네준 차를 본인의 차량이 아닌 줄도 모르고 운전한 것이다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한편 앞서 신혜성 씨는 지난 2007년에도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다가 경찰에 적발이 된 바 있습니다. 서울에서 총기 사고가 발생했는데요. 무슨 내용인가요? 네, 서울 서초구 잠원동의 한 주택가 인근 산책로에서 어제 새벽 5시 반쯤 50대 남성이 권총을 이용해 극단적인 선택을 시도했습니다. 이 남성은 머리를 다쳤고 사고 직후 병원으로 옮겨져 수술을 받았지만 현재 의식을 회복하지 못하고 있는데요. 이 남성이 사용한 총은 총기 번호가 있는 구형 389경 권총으로 현장에서 실탄과 함께 발견이 됐습니다. 경찰은 과거 군인이었던 이 남성의 아버지가 총을 소지하다가 사망한 뒤 이 남성이 자신의 집에 보관해 온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해당 총기가 경찰관서에 등록된 총기는 아니라면서 육군 본부 등 이 총기를 관리하는 모든 기관을 상대로 확인 작업에 착수했다고 밝혔는데요. 현행법상 허가 없이 총기를 소지하는 건 불법으로 이 남성이 이 의식을 되찾으면 이 불법 소지 경위를 조사할 방침이라고 전했습니다. 네, 끝으로 코로나19 상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제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15,476명이 나왔습니다. 전날보다 6,500명 정도 늘면서 다시 10,000명대로 올라왔는데요. 그래도 지난주와 비교하면 1,000명 정도 적었고요. 화요일 기준으로는 15주 만에 가장 적은 수의 확진자를 기록했습니다. 위중증 환자 313명이고요. 사망자는 10명으로 지난 7월 12일 이후 사망자가 가장 적었습니다. 한편 어제부터 오미크론 변이에 대응하는 코로나19 개량 백신의 접종이 시작이 됩니다. 지난달 27일부터 시작된 사전 예약을 통해 예약한 사람은 예약한 날짜에 따라 순차적으로 접종을 받게 되고요. 오늘부터 18세 이상 60세 미만 기초접종 완료자도 잔여 백신에 한해 개량 백신 추가 접종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네, 뉴스브리핑 지금까지 정상근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아침을 여는 기분 좋은 습관. KBS 오늘 아침 1라디오. IT와 관련한 최근 글로벌 트렌드를 알아보는 IT 브리핑. 오늘은 웹 3.0 혁명이 온다의 저자인 IT 전문가 김재필 연구위원 전화 연결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지난해에 이어서 전 세계적으로 ESG가 화두가 되고 있는데요. ESG의 의미부터 한번 짚어볼까요? 네, 작년부터 이제 국내외 전 세계적으로 ESG라는 단어가 이슈가 되었는데요. 이 ESG라는 단어가 일단 무슨 뜻이냐면 이제 영어의 약자입니다. 환경, environment, 그다음에 소셜, 사회, 그다음에 거버넌스, 지배구조의 앞글자 ESG를 따서 이제 나타낸 건데 이게 뭐냐 하면 이제 투자자들, 저희가 이제 투자기관들이 있는데 저희가 흔히 이제 주식 투자할 때도 어떤 기업을 선정할 때 재무제표를 많이 보잖아요. 네. 매출이 어떻다든가 뭐 이익률이 어떻다든가. 그렇죠. 네, 근데 이제 과거에 투자기관들도 이 기업을 선정할 때 이런 재무제표를 중시했는데 이제는 이런 재무제표뿐만 아니라 이런 환경, 사회, 지배구조라고 하는 이 비재무적인 성과까지 고려해서 기업의 그 지속 가능성, 이 기업이 망하지 않고 오랫동안 지속할 수 있는지 또 사회적으로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까지 고려해서 투자하겠다고 만든 기준이 바로 ESG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렇습니다. ESG. 이제 보통 친환경, 탄소 중립 이런 단어들이 좀 떠오르는데 ESG의 E, 그러니까 환경 부문부터 그러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사실 그 ESG가 많이 이슈가 된 게 이 환경 때문에 좀 이슈가 됐는데요. 네. 특히 환경 중에서도 저희가 요즘 많이 이슈가 되는 게 온실가스, 탄소 중립에 대한 이슈가 많이 떠오르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배출된 탄소 양만큼 다시 이제 배제되거나 흡수되는 거 이제 탄소 중립이라고 하는데 네. 사실 환경에는 요 탄소 중립 이외에도 뭐 친환경 에너지 사용이라든가 이제 수질 자원, 그다음에 각종 대기 오염 물질, 뭐 여러 가지 이제 그 환경과 관련된 이슈들이 있기 때문에 뭐 폐기물 재활용 문제도 있고요. 그래서 사실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지구를 깨끗이 만들겠다라는 이 이념, 그리고 지구 온도를 낮추겠다고 하는 이런 것들이 사실 환경 이슈에 모두 들어가기 때문에 최근 많은 기업들, 개인들도 그렇지만 기업들도 이 환경 문제에 대해서 무척 예민하고 좀 심각합니다. 그 기업들을 대상으로 이제 이 부분 환경 부분을 따질 때 그러면은 오염물질 배출량을 뭐 절대치로 따지는 건가? 얼마를 배출했다 이런 걸로 따지는 겁니까? 이제 온실가스 배출량을 갖다가 매출액 대비 비율로 이제 판단하는 경우도 있고요. 대비, 네. 네, 매출 규모가 큰 기업들은 그만큼 많이 배출하기 때문에 이만큼을 줄여야 된다라고 하는 비율들도 있고요. 사실 네. 절대치보다는 기본적으로 기업의 규모라든가 매출액 대비를 많이 산출하게 됩니다. 그렇군요. 규모에 따라서 이제 어느 정도 온실가스를 배출하는지 안 하는지를 따져본다라는 설명이셨고, E 알아봤고요. 이제 ESG 가운데 S, 사회, 소셜 항목, 그리고 이제 G, 지배구조, 이건 어떤 내용입니까? 사실 뭐 환경이 많이 이슈가 되긴 했는데 ESG에서 S하고 G도 사실 중요한 항목이거든요. 네. S 항목에는 뭐 근로환경 문제도 있고요, 조직문화 이슈도 있고, 뭐 노사 문제, 지역사회 기여 가치에서 저희가 예전에 CSR이라고 하는 이제 사회공헌 활동들이 사실은 요 S 부분에 많이 좀 들어가긴 합니다. 네. 그래서 기업 내부의 어떤 직업 만족도라든가 여성 직원 비율, 뭐 장애 보유 직원 비율 이런 것들도 좀 요즘에 주요 항목으로 떠오르고 있고요. 지배구조 같은 경우는 사실 일반인들이 많이 알기 어려운 좀 이슈인데, 네. 뭐 이사회 구조라든가 경영진 보수라든가 이런 이슈들이 있는데, 최근에는 이제 CEO들의 어떤 갑질 문화, 이제 이런 것들, 또 CEO의 비리 문제, 이런 것들이 많이 불거지기 때문에 사실은 ESG에서 다른 항목보다 이 지배구조가 약하면은 기업이 한순간에 날아갈 수도 있기 때문에 ESG 항목 중에서 이 G 항목을 많은 기업들이 신경 써서 지금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연도 생각하고 거기에 속한 인간들의 근로 여건도 생각하는 ESG라는 설명이신데, 그러면은 일반적으로 ESG를 잘하는 기업이면 착한 기업이다라고 생각을 해도 되는 건가요? 틀린 말은 아닌데, 네. 사실 그 ESG의 목적이 맨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기업의 지속 가능, 이 기업이 1년 가는 게 아니라 10년, 100년 오랫동안 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네. 사실은 ESG를 평가하는 가장 큰 이유는 어떤 위기가 닥쳤을 때, 다양한 환경, 사회, 지배구조라는 전방위적인 리스크가 닥쳤을 때 얼마나 잘 대처하고 거기에 맞게 이제 대응을 할 수 있느냐. 라는 것을 평가하는 지표이기 때문에 뭐 착한 기업을 하는 것이 중요하기도 하겠지만은, 사실 착하게 기업을 하면서 기업의 수익률도 잘 챙기고 또 기업의 브랜드 이미지도 챙기는, 어떻게 보면 영리한 기업이라고 보시는 게 더 맞을 거예요. 똑똑한 기업, 착한 기업이기도 하겠지만은 네. 영리하고 똑똑한 기업을 평가하는 게 ESG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군요. 네. 그 이제 ESG가 투자자가 투자할 때 보는 비재무적 지표다라고 아까 모두에 말씀하셨는데, 이제 언론에 이런 거 등장하잖아요. 뭐 ESG 1등급, 뭐 A등급이다. 이런 평가가 등장하던데, 이건 누가 평가를 내리는 겁니까? 사실 ESG 평가라는 부분이 뭐 절대적인 어떤 기관에서 일률적으로 평가하는 게 아니다 보니까 전 세계에서 ESG 평가하는 기관만도 거의 한 150개 이상 되거든요. 지금 거의 한 200개 가까이 늘어난 것으로 알고 있고요. 네. 거기에 뭐 ESG 뭐 프레임워크라든가 데이터 업체까지 포함하면 거의 한 600개. 와. 어마어마합니다. 절대 기준이 없는 거군요. 그렇죠. 그러니까 성적표가 뭐 200개, 300개 되는 거예요. 사실은 ESG 성적표가. 네. 그렇기 때문에 ESG 1등급이다, A등급이다 이렇게 나왔을 때 어떤 기관에서 평가하는지를 좀 유심히 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은 기관마다 평가 지표가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뭐 글로벌 평가 기관 중에서도 유명한 모건 스탠리 같은 MSCI 평가 기관도 있을 수 있고요. 네. 블룸버그라든가 그런 기업들도 있고, 또 국내에서도 한국 기업 지배구조원에서 평가하는 기업 평가가 있는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뭐 예를 들어서 테슬라라는 기업이 어떤 기업에서는 어떤 평가기관에서 A등급을 받았는데, 네. 다른 데서는 C등급을 받은 경우도 있어요. 그러면 이거 믿을 수 없는 거 아니야가 아니라, 테슬라라는 기업이 A등급을 받은 이유는
뭐 전기 자동차를 만들기 때문에 탄소 배출이 좀 적어서 A등급 받았는데 또 노사 문제나 직원 어떤 복지 문제에서는 나빠서 다른 데서 C등급을 받을 수도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평가 등급 결과가 나온 거를 유심히 좀 보고 어디서 어떤 지표를 했는지를 볼 필요가 좀 있습니다. 그렇군요. 여러 평가 기관이 있기 때문에 한 곳만 보고 판단하면 안 된다는 말씀이시고 요즘에 이제 ESG, MSG가 아니고 ESG요. 예. ESG가 이슈가 돼서 그런지 기업마다 이제 그 마케팅으로 ESG로 홍보를 하는 경우가 많던데요. 근데 이제 겉으로만 ESG인 척하고 실상은 그렇게 하지 않는 기업들도 제법 있다면서요? 예, 방금 말씀한 MSG 같은 이제 기업인데 그게 정말 그렇죠. 그 이제 ESG 워싱, 그린 워싱이라고 해서요. 이 워싱이 세탁한다는 뜻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실제로는 친환경인이 막 녹색경영인 내세우면서 실제로는 그렇지 않은 기업들인데 뭐 예를 들어서 제지업체가 벌목으로 인해서 이제 환경 파괴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공개하지 않는다던가 뭐 재생지 활용만 홍보한다는 식으로 해갖고서 실제적으로 환경을 파괴하지만은 뒤로 뭐 겉으로 나타내는 건 우리 친환경 기업이다 그런 식으로 포장하는 기업들이 많기 때문에 사실 우리가 이제 어떤 그 기업들을 볼 때는 기업 활동 전체를 봐야지 그 마케팅 하나만 보고서 ESG 기업이다 아니라 판단하는 것은 상당히 좀 위험합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뭐 ESG 이 경영을 뭐 잘하는 척하면서 뭐 아까 말씀하신 뭐 직원들의 복지라든지 이런 부분도 실상은 뭐 잘 챙기지 않는 회사도 꽤나 있다는 말씀이신 거죠? 그렇죠. 그런 거 조심해서 봐야죠, 사실은요. 네. 이제 진정성이 중요한 건데, 근데 이제 기업의 진정성을 파악하기가 참 어려운 문제인데 ESG에서 진정성은 어떻게 우리가 알 수 있을까요? 사실 뭐 기업 총수들이 나와서 우리 ESG 하겠다라고 많이 선언들 하시지만은. 네. 사실 어떻게 되는지 잘 모르잖아요. 모르죠. 그래서 ESG 진정성 따질 때 제가 흔히 하는 말로 이제 언대일치라고 해서요. 언행과 데이터가 일치해야 된다. 데이터. 네, 그래서 그 데이터라는 건 뭐냐면 결국에는 공시 결과거든요. 그래서 네. 신뢰할 수 있는 데이터가 뒷받침되어야 되고 이게 위변조가 되지 말아야 돼요. 일단 ESG 데이터가 네네. 뭐 기업들이 발표했는데 전혀 다른 데이터가 나왔다. 그런 문제가 되기 때문에 이 위변조가 되지 않은 정확한 데이터를 언론이나 소비자들한테 공개해야만 진정성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IT 전문가시기 때문에 제가 단도직입적으로 여쭙겠습니다. ESG의 데이터 위조나 변조 방지할 수 있는 방법 뭐가 있습니까? 가장 떠오르는 게 블록체인입니다. 블록체인. 블록체인이 위변조 방지 기술의 대표적인 기술이기 때문에 최근에 많이 이것들을 이용해서 위변조 방지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뭐 탄소 뭐 이런 거를 얼마나 절약했는지 위변조를 막기 위해서 블록체인에 올려버리면 조작이나 뭐 이게 변조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렇죠. 블록체인이 가장 효율적인 시스템일 수 있다라는 설명이시군요. 예, 맞습니다. 그 MZ 세대들이 ESG에 관심이 많다고 하던데 혹시 그 이유는 뭐라고 분석할 수 있을까요? 사실 이 MZ 세대들이 그 미닝아웃이라고 해서요, 자기의 신념이라든가 취향에 맞게 이제 표현하고 행동들을 많이 하는데, 네. 소위 말해서 이제 최근에 돈줄이라고 하잖아요. 착한 기업이나 어떤 옳은 행동을 하는 기업에 대해서 자기네들이 소비를 적극적으로 하는. 그래서 ESG라는 것에 대해서 이 관심들이 많고 이 MZ 세대들이 네. 그러다 보니까 ESG 잘하는 기업, 착한 기업에서 자기네들이 직접적으로 움직이고 행동을 보여주는 그런 것들이 있어서 확실히 ESG 소비도 지금 MZ 세대들이 많이 주도를 하고 있습니다. 멋진 생각인 것 같아요. 혹시 네. 저도 생활 속에서 실천할 수 있는 ESG 활동이 있을까요? 일단 개인들이 할 수 있는 거 스마트폰 사용만 일단 줄여도 탄소 배출 줄일 수 있습니다. 왜요? 왜 쓰면 안 돼요, 스마트폰? 스마트폰 데이터 자체가 뒤에 이제 서버 단하고 연결되는데 이 서버를 냉각하기 위해서 엄청나게 많은 전력이 필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스마트폰 데이터 사용량만 줄여도 서버의 냉각 그 에너지를 줄일 수 있기 때문에 탄소 배출이 훨씬 줄어들 수 있고요. 네. 가급적이면 이메일도 많이 좀 삭제를 해주시고요. 이메일이요? 예, 이메일 왜요? 회사에는 안 보는 거. 그것도 이제 이메일 저장하기 위해서 서버가 계속 돌아가기 때문에 이메일을 10%만 줄여도 1톤의 탄소 저감 효과가 있다고 하니까요. 안 보는 이메일 다 줄여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요. 이메일도 네. 이게 지우는 게 탄소 저감에 도움이 되는군요. 굉장히 또 생활 속에서 쉽게 실천할 수 있는 방법이었습니다. 예. 자, IT 브리핑 오늘은 기업의 ESG 경영 내용과 개인의 영역에서 실천할 수 있는 ESG 활동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김재필 연구위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오늘도 많은 분들께서 문자 보내주셨는데요. 소개해드리겠습니다. 4693번님. 오늘은 드디어 딸이 기다리던 수련회에 가는 날이에요. 초등학교 마지막 졸업여행입니다. 쌀쌀한 날씨인데 친구들이랑 좋은 추억 쌓고 오면 좋겠습니다.
9956번님, 느긋해지세요. 주부들은 이것저것 사소한 집안일들로 늘 바쁜데 오늘 아침에 이 말 되새겨보며 느긋한 하루 보내야겠어요 라고 보내주셨는데요. 4693번님과 9956번님께 향긋한 모바일 커피 쿠폰 느긋하게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아침 기온 어제보다 비슷하거나 좀 더 낮아집니다. 전국 대부분 지역이 5도 내외로 쌀쌀하겠는데요. 특히 오늘 아침까지 경기 북부와 강원 내륙, 충북, 전북, 동부, 경북 북부 산지 아침 기온이 0도 내외로 낮아지면서 얼음이 얼고 서리가 내리는 곳도 있겠습니다. 한편 낮에는 또 기온이 오르네요. 내일과 모레 아침 기온 오늘보다 3도에서 5도가량 높아져서 10도 내외로 평년과 비슷하겠고요. 모레까지 낮 기온 20도 내외로 평년과 비슷하겠습니다. 오늘 순서 여기까지고요. 오늘 느긋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아나운서 강승화였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